최근 세계 정치에서 가장 뜨겁고 예민한 키워드,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조작을 주장했고, 브라질에서는 전자투표 불신으로 인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보통 부정선거라는 말을 듣고 정치 성향에 따라 누구는 진짜다, 혹은 음모론이라며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나라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명백한 부정선거다라고 입을 모은 나라죠. 바로 베네수엘라의 2024년 대선 이야기입니다.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실은 이제 뉴스 좀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가 어떤 부정선거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 내막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마두로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한 치밀한 전략과 그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말이죠. 도대체 마두로는 어떤 방식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비판하고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체포되기 전까지 어떻게 뻔뻔하게 대통령 자리를 지켰던 걸까요? 지금부터 마두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어떻게 범죄 현장으로 탈바꿈시켰는지 그 치밀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 선거 이야기를 축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결승전 경기를 딱 1시간 앞두고 있는데 에이스 선수가 갑자기 출장 정지를 당합니다. 황당해서 교체 선수를 내보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은 이야기인데 비슷한 일이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재자 마두로가 설계한 첫 번째 시나리오, 바로 에이스 선수 제거 작전과 비슷한데요. 그 첫 번째 희생양은 강력한 야권 후보, 노벨 평화상도 받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마두로를 위협하던 강력한 라이벌이었는데 마두로가 아주 고전적이고도 치밀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공직 수행 자격 박탈이라는 카드였죠. 그녀가 미국의 제재를 지지해 국가에 해를 끼쳤다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무려 15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후보의 기세를 아예 꺾어놓은 거죠. 하지만 마차도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대안으로 내세운 인물은 학자 출신 코리나 요리스였습니다. 그런데 마두로는 더 기막힌 입국컷을 실현했죠. 야권이 후보 등록을 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방해한 겁니다. 서버 오류라는 핑계 속에 등록 마감 시각은 다가왔고 결국 코리나 요리스도 후보가 될 수 없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두로는 아예 반대 세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 공포의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야권의 핵심 전략가였던 슈페라노는 대낮에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되듯 끌려갔고 이 밖에 수많은 정치인이 테러 모의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난장판 속에서 야권 후보로 등록된 건 외교관 출신 에드문도 곤살레스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딱히 정치적 야심이 있던 인물이 아니어서 마두로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죠. 최후의 순간의 이름만이라도 올릴 수 있었던 대타의 대타였던 셈입니다. 다시 축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이제 에이스 선수를 쫓아낸 마두로가 눈을 돌린 곳은 바로 관객석이었습니다. 자기 팀을 응원하지 않을 것 같은 관객들의 입장권을 아예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두 번째 시나리오, 재외국민들을 유령으로 취급하는 작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베네수엘라의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붕괴를 견디다 못해 나라를 버리고 떠난 국민이 무려 800만 명에 달하죠. 서울 인구 전체가 피난길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인 이 거대한 인파는 대부분 마두로 정권의 환멸을 느끼고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마두로 입장에서 이들은 투표권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800만 개의 폭탄과 같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제대로 투표만 한다면 마두로의 패배는 보나마나 뻔한 결과였죠. 그래서 마두로는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비극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탈출한 800만 명의 국민 중 대다수가 여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살기 위해 신분증 하나 달랑 들고 국경을 넘은 난민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죠. 마두로는 바로 이 절박한 처지를 노련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투표하고 싶으면 반드시 유효한 여권과 그 나라의 영구 거주 비자를 증명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또 설령 여권이 있어도 산 넘어 산이었던 게 마두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수백만 명을 위해 단 몇 군데의 투표소만 열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콜롬비아에는 28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살고 있지만 마두로 정부는 단 6곳의 영사관만 열었습니다. 이건 투표하지 말라는 소리죠. 멕시코나 스페인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결국 해외 거주 유권자 400만 명 중 투표 등록에 성공한 사람은 고작 6만 9천 명이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부정선거 계획치고는 대단한 건데 마두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베네수엘라에서는 TV를 틀면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두로 캠페인 영상만 계속해서 나온 건데 이걸 보는 국민들은 마치 후보가 마두로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마치 우리나라 KBS에서 한 명의 특정 후보만 대놓고 밀어준 것과 같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영방송에서 마두로는 무려 1400분 동안 화려한 걸기대회와 연설 장면으로 화면을 도배했습니다. 반면 야권 후보 에드문도가 뉴스에 노출된 시간은 다 합쳐도 고작 15분, 약 100배의 차이죠. 더 소름 돋는 건 온라인 세상이었습니다. 마두로는 TV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까지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전후로 정부의 비판적인 독립뉴스 사이트 50개를 차단해버린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거 전부터 이미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정선거의 완벽한 밑거름을 마련한 거죠. 자, 이제 대망의 선거 당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소에 들어선 국민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든 순간 그들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투표용지는 정당별로 후보 사진이 나열된 형태인데 마두로는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들을 총동원해 자기 얼굴을 넣었습니다. 38개의 칸 중 마두로의 얼굴만 무려 13개가 있었죠. 특히 투표용지의 맨 윗줄은 아예 그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야권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의 얼굴은 단 3곳, 그것도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구석에 간신히 끼워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잘 모르는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보이는 마두로를 무의식적으로 찍게 하려는 아주 악랄한 시각적 함정이었죠. 누굴 찍을지 고민하지 마. 그냥 눈에 보이는 내 얼굴을 찍어라는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배고픔을 이용한 잔인한 심리전이었죠. 베네수엘라 투표소 정문을 나오면 바로 앞에 레드포인트라고 불리는 빨간 천막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 요원들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을 불러세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신분증 카드에 QR코드 찍고 가세요. 그래야 다음 달 식량 배급 명단에 업데이트됩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걸까요? 여기서 마두로의 치밀한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사실 정부가 투표기 안에서 개인이 누굴 찍었는지 볼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우리의 첨단 시스템은 너의 신분증 번호와 너가 찍은 후보를 실시간으로 매칭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설마 진짜 알겠어 싶으면서도 사람들은 혹시나 싶었습니다. 결국 레드포인트에서 신분증을 스캔해야 하는 시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투표장에서 마두로를 찍거나 야권을 찍더라도 하루 종일 죄지은 사람처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됐을 때 전 세계를 실수하게 만든 황당한 코미디가 시작됩니다. 개표가 한창이던 새벽 갑자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중단합니다. 그러더니 검찰총장이 TV에 나와 정색하며 이렇게 말하죠. 지금 북마케도니아에서 온 해커들이 우리 선거 전산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지구 반대편의 북마케도니아 해커를 소환한 겁니다. 당연히 아무런 증거도 없었죠. 국제선거감시 단체인 카터센터조차 해킹 흔적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이미 마두로 편인 선거위원회는 이 핑계로 데이터 전송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근거도 없이 마두로가 51.2%로 당선됐다고 발표해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마두로가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투표기는 투표가 끝나면 악다라고 불리는 종이 영수증을 한 장씩 인쇄합니다. 이 종이에는 해당 투표소의 정확한 득표수와 QR코드가 박혀있죠. 마두로가 중앙 서버를 조작할 때 야권 지도자 마차도는 60만 명의 자원봉사자 군단을 가동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 목숨을 걸고 이 악달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전국에서 목숨 걸고 모은 영수증이 전체의 83%, 야권은 이 영수증 수만 장을 일일이 스캔해서 비밀 웹사이트에 통째로 올려버렸습니다. 결국 마두로의 거짓말은 시민들이 손에 쥔 이 악다 앞에서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83%의 영수증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 에드문도 67% 대 마두로 30%였습니다. 마두로의 압도적인 패배로 드러난 겁니다. 마두로는 야권이 공개한 수만 장의 투표 영수증을 향해 코웃음을 치며 일축했습니다. 저건 자기들 입맛대로 조작한 가짜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쳤죠. 하지만 데이터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부정선거를 입증했는데 그중 한 명이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교수였습니다. 그는 선거 포렌식이라는 기술을 써서 야권이 올린 수만 장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밝혔죠. 반면 마두로가 발표한 51.2%란 숫자는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짜라는 걸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마두로는 여유롭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다. 보통 나라라면 법원이 갈등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두로의 개인 법무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24년 8월 대법원은 기다렸다는 듯 판결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직접 검토해봤는데 마두로의 당선은 아무 문제 없다. 야권의 영수증, 그건 전부 가짜다. 대법관 대다수가 마두로의 정당 출신이거나 측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장은 과거 마두로의 당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죠. 도둑이 자기 친구를 판사로 세워두고 나 무죄 맞지라고 묻는 격으로 너무나 뻔한 결과였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판결을 보고 사법부의 독립성은 완전히 죽었다며 경악했습니다. 한편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마두로는 이른바 툰툰 작전으로 국민들을 억압했는데 선거 직후 정부의 비판적인 글을 SNS에 올렸거나 악다 소집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집 문을 무장 괴한들이 예고 없이 두드렸습니다. 문을 툰툰 두드려서 툰툰 작전이었는데 영장도 설명도 없이 이들을 잡아간 거였죠. 또 아예 전용 앱을 만들어 주변에 야권을 지지하는 이웃이 있으면 신고하라며 국민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부정선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베네수엘라라는 먼 나라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투표 한 표의 가치가 독재 권력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부정선거라는 민감한 주제를 베네수엘라의 팩트 기반으로 파헤쳐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대놓고 부정선거를 했는지 경이롭기까지 한데, 아무튼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엔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